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해결과 수학과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언제부터 등장하였고 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에 따른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수학과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에서 문제 해결은 지속적으로 큰 관심사였지만 그 강조점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해왔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수학학습 목표이면서 동시에 수학학습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후 등장하게 되는 수학적 과정이라고 불리는 추론,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 같은 수학적 과정을 가능하게 한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던 것은 4차 교육과정입니다. 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 목표에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고 문제하기를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라는 단원을 추구하여 문제 해결을 지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는 앞서 배운 단원의 개념을 응용한다는 취지로 구성이 됩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도 및 평가의 유의점이라는 항목에서 문제 해결을 언급하게 됩니다. 지도 항목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학생 스스로 세우고 전 영역에서 제시되는 여러 형태의 문제에서 지도되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평가에서는 문제 해결력에 대한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의 이해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능력을 교사와 학생 간의 질문, 면담,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관계 영역에 문제 해결을 포함하고 식 만들기, 단순화하기 등 구체적 문제 해결 전략을 학년별 내용에 추가하여 강조하게 됩니다.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는 여러 가지 문제 단원을 각 학년의 2단원으로 설정하게 돼요. 두 단원을 설정하여 한 단원은 문제 해결 전략을 중심으로 또 한 단원은 사고력 중심의 응용 문제 중심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관계 영역을 다시 세분화하게 되는데요. 관계 영역이었던 식 만들기나 단순화하기 같은 것들이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영역 3가지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이때 문자와 식 영역이 문제 해결에 포함돼요. 또 실제로 해보기, 그림 그리기, 식 만들기, 규칙 찾기, 거꾸로 풀기, 표 만들기, 예상 확인, 단순화하기, 논리적 추론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명시하였는데요.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나 부족한 정보를 찾아보아라, 타당성을 검토해라, 조건을 바꾸어라 등 문제 해결 활동도 명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문제를 해결한 단원이 8단원에 등장하게 되면서 전략을 학년별로 다르게 하여 모두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와 식 영역과 규칙성과 함수 영역이 규칙성과 문제 해결이라는 영역으로 변화가 되고요. 문제 해결을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하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나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밝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전의 문제 해결
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약간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과정으로 수학적 추론, 수학적 문제 해결,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하게 돼요. 수학적 과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을 아우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의 내용명령에 속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이 이루어져서 영역명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단원이 빠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는 단원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빠지게 됩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나죠. 교과 역량이 등장해요. 6개의 교과 역량을 설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문제 해결을 강조하게 됩니다. 교과 역량으로서의 문제 해결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서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은 수학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왔고 교수학습 내용이나 방법, 평가 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면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란 무엇인지 또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문제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수학에서 말하는 문제란 약간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문제란 개인이나 집단이 해결하려는 과제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한 번에 풀리는 것, 바로 떠오르는 답,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되려면 그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켜야 되고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의 시도가 있어야 되죠. 수학에서는 좋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중요한 수학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게 하는지, 여러 가지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타 교과, 학생의 생활, 학교, 직업 등과 같은 폭넓은 맥락에서 가능한 문제인지, 또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합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수학을 포함하는지를 물어본대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 가치 있는 수학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문제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면은 포야 또는 폴리아로 부르는 이분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그는 훌륭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수학적인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학습하게 되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도 다음의 단계가 그대로 나오니까 주의 있게 봐주세요. 문제 해결 과정은 크게 문제의 이해,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실행, 반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문제의 이해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건사의 관계 등을 알아보는 것인데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문제를 세분화하고 내용을 파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하려는 것은 무엇이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무엇이니?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그림을 그려볼까? 조건을 나누어 볼까? 등을 발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앞에서가 구하려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았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알아봅니다.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천천히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전에 풀었던 과거 문제풀이 경험이나 알고 있던 수학적 지식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조 문제를 고려하거나 여러 개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문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전에 그러한 문제를 본 적이 있니? 어떻게 풀었었니? 미지의 것을 찾아볼까? 이 중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야? 문제를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등으로 발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실행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계획에 따라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단계인데요. 문제를 해결해 보고 만약에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푼 방법을 다시 볼까? 각 단계가 제대로 풀어져 있니?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등으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 단계는 해결 결과와 문제, 그리고 자신이 해결한 답, 사고 과정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단계입니다. 단지 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확장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다른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까? 등의 발문을 통해서 반성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 단원에서 문제 해결 전략을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학년별로 다르지만 모두 8개의 문제 해결 전략을 6학년 때까지 나누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8가지 문제 해결 전략과 2가지를 합하여 모두 10가지의 문제 해결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해보기는 말 그대로 직접 해보는 활동인데요. 교실에 학생 4명이 있고 학생 2명이 교실로 들어오고 3명이 교실 밖으로 나갔다. 교실에 있는 학생 몇 명일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학년 아이들에게 실제로 해보기 전략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안에 직접 들어오고 나간 행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더하기가, 나가면 빼기가 된다는 방법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어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림 그리기 전략은 단순한 전략 중에 하나로 자료와 조건이 복잡할 때 그림으로 나타내서 정보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이 둘러싸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있다. 이 책상 5개를 한 줄로 붙여서 의자를 놓으려고 한다면 필요한 의자 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때 머리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자, 책상이 하나였더니 4명이 앉을 수 있었죠? 책상을 2개를 붙이면 6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책상 3개를 붙이면 8명이 앉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점점 2명씩 늘어나도록 계속 그리게 되겠죠. 이게 나중에 보시면 문제 해결 전략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만약에 5개를 다 그려서 알아냈다면 그림 그리기 전략만 사용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서 규칙성을 알아냈다면 이후에 사용되는 다른 전략이 하나 더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식 만들기 방법이 있습니다. 식 만들기는 문제 해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죠. 식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풀이 과정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학 문제 해결에서는 중요한 문제의 전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식 만들기 전략을 사용할 때는 결과가 같더라도 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의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식 자체에도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전략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했고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전략을 포함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식 만들기 전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된 세 자연수의 합을 40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연수를 네모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자연수를 네모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자연수를 네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특징을 가질 것이고
이때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가 되고 이때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가 됩니다. 자, 이것을 더해서 41을 만든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규칙 찾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자 문제 기억나시나요? 그 문제에서 그림을 모두 그리지 않고 책상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의자의 개수가 2개씩 늘어난다는 규칙을 찾는다면 규칙 찾기 전략을 사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규칙 찾기 전략은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내고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전략과 병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림은 빠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둑알이 하나, 두 번째 바둑알이 3개, 세 번째 바둑알이 6개, 네 번째 바둑알이 몇 개일까요? 네, 10개가 되겠죠. 10개로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몇 번째, 6번째가 될 수도 있고 10번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이후에 바둑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규칙 찾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첫 번째는 3개, 1개, 두 번째는 3개, 세 번째는 6개, 네 번째는 10개로 해서 늘어나는 개수가 하나씩 많아진다는 거에 차가 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에는 2개가 늘어났고 3개가 늘어났고 4개가 늘어났다는 식으로 그림 그리기 전략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거꾸로 풀기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풀기 전략은 수학적 절차의 결과나 답을 제시하고 그 초기 조건이나 시작 상태를 구해야 될 때 유용한 전략인데요. 결론에서 조건으로 거꾸로 생각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구슬에서 수연에게 3개를 주었다. 다시형에게 5개를 받았다. 구슬을 3명이 나누어 가졌더니 4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결론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기 미나가 처음 가지고 있던 구슬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가지기 전, 5개를 받기 전, 3개를 주기 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음 가지고 있던 구슬을 구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보통 처음 가지고 있던 구슬을 네모로 나타내고 3개를 주었다, 5개를 받았다, 나누어 가졌다 을 통해서 거꾸로 역연산을 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현재 5학년 혼합계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모두 떼서 나누기 전이니까 4 곱하기 3, 받기 전이니까 12 빼기 5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가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풀기 전략은 단지 순서를 뒤집어서 풀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서는 방정식을 가정법을 이용해서 해결했고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환원적인 분석을 통해서 상대의 출발점을 찾거나 구체적인 문제에서 일반적인 문제로 나가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6번째는 표 만들기 전략입니다. 표 만들기 전략은 많은 정보를 분류하거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문제를 구조화하거나 답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구해야 되는 조건, 알아야 되는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함으로써 동일 계산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 지갑에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모두 7개가 있고 이 금액을 합한 것이 1,100원일 때 동전은 몇 개일까? 라고 한다면 역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표를 만들어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 그리고 총합
개수가 7개가 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뭐 2개, 4개, 하나일 때는 1,450원이다. 2개, 3개, 2개일 때는 1,400원이다. 2개, 2개, 3개일 때는 1,35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뭐 규칙 찾기 전략을 사용한다면 50원짜리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50원이 줄어들었다는 규칙을 찾아서 또 나중에 알게 되는 예상과 확인 전략을 이용해서 또 풀 수도 있습니다. 예상과 확인 전략은 말 그대로 예상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상이 맞지 않다면 다시 완료하여 다른 예상을 하고 문제를 구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궁의 입장료가 어른이 800원, 어린이가 500원이고 가족 10명이 7,100원을 냈을 때 어른과 어린이는 몇 명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이 10명을 가지고 인원수를 나누는 거죠. 보통 인원수를 나누라고 하면 5와 5를 나누는데 어른이 800원이고 어린이가 500원이니까 어른을 6명으로 아이를 4명으로 한다면 어른이 4,800원, 어린이가 2,000원이 되겠죠. 그럼 6,800원입니다. 여기에서 어른 1명을 늘리게 되면 어른의 입장료가 5,600원, 어린이가 1,500원이 돼서 합계가 7,100원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정답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예상과 확인을 할 때 어떤 수부터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데 보통은 두 수라면은 이 수를 나눈 수로 시작을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전략은 단순화하기 전략입니다. 단순화하기 전략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큰 수나 복잡한 규칙을 단순한 문제로 바꿔서 해결하고 통찰이나 이해를 얻어 원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7까지의 수를 한 번씩 사용해서 한 줄에 오는 세 수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들어라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수가 너무 커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7이 아니라 1부터 5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이 중간에 3이 오게 되면 1과 5, 2와 4를 만들어서 모두 9라는 수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1부터 7까지, 뭐 1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수를 조금씩 늘려서 규칙성을 찾게 하고 좀 더 단순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추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8가지 문제 해결 전략은 2007차 교육과정에서 2학년부터 시작하여 6학년까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를 걸쳐서 8가지 전략을 모두 배우게 되었는데요. 논리적 추론 전략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수학이 아닌 다른 형태로 많이 접해보았던 전략입니다. 논리적 추론 전략이란 가능한 해법을 모두 점검해서 불가능한 해법은 제거하고 하나의 해법을 찾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190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가은, 나은, 다은 세 자매가 국악기 연주가이고 한 사람은 가야금을, 다른 사람은 해금을 연주하고 또 한 사람은 대금을 연주한다고 할 때 가야금을 연주한 사람이 가장 어리고 나은이는 대금을 연주하는 언니보다 어리고 다은이보다 언니다. 가은, 나은, 다은이가 연주한 악기는 각각 무엇인가? 이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이제 체크하면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죠. 이런 문제 해결 방법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전략 비교하기는 이제까지 배웠던, 공부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해 보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략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2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문제 해결 전략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간단한 실제로 해보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전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식스웨이브나 규칙 찾기 같은 전략이 6학년 나왔거든요. 그럼 6학년이 되면 폴리아의 문제 해결 전략 중에 8가지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이 8가지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이 문제에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고 비교하여 그중 선택해서 전략을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비교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두발 자전거와 세발 자전거가 10대가 있고 바퀴 수를 세어봤더니 모두 28대일 때 두발 자전거와 세발 자전거는 모두 몇 대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전략을 사용한다면 두발 자전거의 바퀴와 세발 자전거의 바퀴를 모두 동그라미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전거의 개수가 10대라고 하였으니까 10대만큼 자전거를 그려야 하는데 바퀴만 그린다면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이게 지금 두발 자전거의 개수예요. 여기서 두발 자전거 하나를 없애고 세발 자전거 하나를 추가하면 바퀴 개수 21개가 나와요. 자, 그럼 2대를 빼고 1대를 더 추가하고.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서 이렇게 구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방법 쓸 수 있을까요? 예상하기 있겠죠. 그때처럼 10대에서 반으로 나눠서 5대를 만들어 놓고 두발 자전거를 4대, 세발 자전거를 6대를 한다면 모두 26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상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표 만들기 할 수 있겠죠? 표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또 식 만들기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이용한 다음에는 모든끼리 전략을 공유해서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불편한 점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과 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수학 학습 모형이 지도서에 제시된 것을 본다면 개념 형성 모형과 기납적 추론 모형, 문제 해결 모형이 나와 있는데 부산에서는 보통 기납적 추론 모형이라고 하지 않고 원칙 발견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원칙 발견 학습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원리 탐구 학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 형성 모형, 원칙 발견 학습 모형, 원칙 발견 학습 모형, 기납적 추론 모형과 같습니다. 또는 원리 탐구 모형, 그리고 문제 해결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형성 모형은 스캠프의 법리 제시 학습 모형과 속성 학습 모형을 들 수 있는데 지도서에는 법내 제시 학습 모형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만 실었고요. 이거 말고도 속성 모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내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정례와 발례를 이야기해요. 이 법내 제시 모형은 법내 제시 및 법내 분류, 공통의 성질 추상화, 개념 익히기, 개념 정의하기 익히기 이렇게 4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개를 전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입 단계에서는 보통 선수학습 확인 또는 전시학습 단계도 됩니다. 선수학습은 이전 학년 또는 이전 학기를 말하고요. 전시학습은 이 앞 시간 수업을 이야기해요. 동기후발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나서 법례를 제시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정례와 비례, 비례는 여기서 발례를 이야기하고요. 조직과 관찰 등에 대해서 속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속성에 따라 분류한 걸 가지고 공통적인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통된 성질을 발견하고 이걸 추상하고요. 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용어와 기호로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는 개념의 속성을 조사를 하고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개념을 알아보는 차시에서는 사각형과 사각형이 아닌 것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고 발표하겠죠. 그리고 교사가 제시한 사각형과 사각형이 아닌 분류 기준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게 됩니다. 사각형이 분류가 되어 있으면 이 사각형을 통해서 공통된 성질을 찾고요. 이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을 이용한 속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 익히기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수학적 다양성, 지각적 다양성을 활용한 교구를 활용하여 사각형을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까지 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귀납 추론 학습 모형인데요. 앞에 개념 형성 모형이 개념을 알기 위한 것이라면 귀납 추론 학습 모형, 그 다음에 이후에 배우게 될 원리 탐구 학습 모형은 원리나 법칙, 규칙, 알고리즘을 탐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모형이 귀납 추론 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원칙 발견 학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사례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추측, 즉 예상을 해보고 그것을 검증해 보면서 일반함의 정당화를 시킵니다. 원칙 발견 학습은 원래 과학과에서 나온 모형이고요. 그래서 발견 학습 모형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2단계가 전개가 되겠죠. 역시 도입에서는 동기유발, 선수학습 확인, 전시학습 상기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조건을 파악해서 조건에 맞는 사례를 찾아보고 여기에서 예상을 합니다. 이 예상과 추측에서는 그 전에 학습했던 방법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에 어떤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상을 해서 그거에 따른 방법을 검증하는 단계가 추측과 검증 단계고요. 만약에 여기서 발레를 찾았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단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수업에서는 관찰과 실험, 추측하기 1, 그 다음 추측하기 2 등으로 나누어서 2번 활동하기도 하고요. 발전 단계에서 형식화 단계가 필요한데 이 형식화 단계가 앞서 말했을 때는 개념 형성 모형에서는 개념화 단계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는 관찰과 실험에서는 직사각형 모는 종이를 제시하고 단위 넓이를 배웠기 때문에 단위 넓이가 몇 번 포함되는지를 세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추측하고 이렇게 될까? 그럼 직접 해볼까? 라고 사용해서 직접 가로와 세로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를 찾아보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2단계 수학 교구가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수학 교구를 이용해서 검증 단계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증이 끝났다면 공식을 정리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성립하는지 직접 구해보는 단계가 들어가고 공식을 구하는 단계에서 형식화 단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앞서 말했던 포야 또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단계, 4가지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단계도 포야 또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단계에 따른 4가지 단계를 따르게 되고요.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실행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다시 해결 계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리 탐구 학습을 알아볼 건데요. 원리 탐구 학습은 원칙 발견 학습과 마찬가지로 규칙이나 알고리즘, 원리, 원칙을 발견하는 학습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발견과 탐구라는 2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탐구를 위한 원리 탐구나 발견을 위한 원칙 발견 학습이나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계가 지금 바뀌지 않았네요. 이 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수학적 원리가 내지는 조작 활동을 하고 이를 형식화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받아올림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라는 수업을 할 때 받아올림이 있어야 되는 생활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이전에 받아올림이 없었던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와 다른 어떤 원리가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선 이때 수학 교구를 주로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교구를 통해서 이때는 이런 원리, 즉 알고리즘이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형식화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단계가 이 수학적 원리의 형식화 단계고, 앞서 원칙 발견 학습에서는 형식화, 개념 형성 학습에서는 개념화 단계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교수학습 모형의 예를 살펴보고 기말고사야 대체과제가 이 교수학습 모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